을 운영합니다. 현재 주택, 준주택이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찰은 오늘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이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유정의 검색 내역이나 구입 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전 남편 사이와의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식시키고 싶었던 의도, 또한 현재 결혼 생활의 평온한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호남 지방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부 지역에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 시간에 제가 이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서 일과 일주일 뒤 어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판문점에서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선 넘어도 됩니까? 그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합니다. 우리 땅을 밟는 사상 첫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어제의 감동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어에는 판문점 회동, 세기의 만남, 한반도 평화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는데요.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감동적이고 뭉클했습니다. 주인공은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었고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며 두 정상들의 만남에 판을 마련해준 문재인 대통령은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명품 조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미 북에 주연을 내준 채 지켜보기만 한 문 대통령,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런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기 바빴고요. 이에 대해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인식 체계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도 안 나온 봉준호 감독이 상 받은 건 어떻게 납득했는지 모르겠다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북미 대화의 의지 재확인. 언제 이런 비슷한 중재자 역할을 해봤던 지난 집권 세력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남북관계 관리도 실력입니다. 작은 흠결 찾아내서 트집 잡는 것보다는 지난날 폐쇄하고 위협하고 딴중 놓는 거 말고는 별달리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시급해 보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자,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소리. 어제 북미 대화는 비핵화 협상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4차 북미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3차였던 것이죠. 정세현 전 장관은 비핵화로 가는 북미 회담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를 주창했고 미국은 핵 폐기 없이 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요.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대신에 체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데요. 정세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회담의 전략적 목표를 제재 완화에서 체제 보장으로 안전 보장으로 바꿨다고 이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미국 쪽에서 아마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 완화는 안보리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체제 보장 또는 안전 보장은 미국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안전 보장은 평화협정이지만 정치적인 체제 보장은 사실 수교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하면은 우선 그건 체제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건 1월 30일 날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꺼낸 얘기거든요. 그렇죠. 한번 꺼냈죠. 연락사무소 개설을 논의할 수 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은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제재 완화에서 우리는 체제 안전 보장 요구로 옮길 테니까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뭐 그런 조건에서 실무 협상을 한다면 못할 거 없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산파 역할을 맡았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일이고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대사변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66년 만에 북한과 전쟁을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을 최초로 밟음으로써 사실상 북한 체제 보장의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은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면서 그 곡절이 북미 간 대화의 실질성을 더욱 높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즉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또 미국이 내놓을 카드 완전한 비핵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부 뭐 영변 플러스 알파다 뭐다 뭐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다 이런 건데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노이 회담은 상당한 성공으로 저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53분간 만나서 실무회담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미국이 말하던 빅딜 포괄적 타결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을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한 점진적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실무 협상이 됐다. 최소한 발표는 안 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실무 단계로 넘어갔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아직 북미 사이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나친 낙관도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CNN 같은 외신이 이번 만남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니까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회의적으로 보는 정서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제 양측이 대화를 다시 할 명분을 만들었으니 하루빨리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합의, 즉 스몰 딜이라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도 했어요. 제가 만드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에 나왔던 김홍걸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얼마나 서두르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서 그때 협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 전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볼턴이 사라져줘야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볼턴 보좌관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좀 유연한 대응을 해줘야 한다 하는 점이 중요한 거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무 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비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안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의 통미봉남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 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바꾸기로 합의한 뒤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계특위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정의당에게 사전에 전달한 것이 분명한가? 김종배 평론가가 거듭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계특위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라는 사전 통보는 전혀 받지 못했고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 뭐 협의하고 해고시키는 거 봤냐 문자 통보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실이 뭡니까? 그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또 반응 이런 것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크게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민주당의 정세인식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그 양해를 구한 대상이 심상정 의원입니까? 아니면 정의당의 다른 관계자 예를 들어서 윤소아 원내대표입니까?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오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 전 그 삼가하겠습니다만 네. 훗날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정계특위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뜻을 정의당에 사전에 전달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이 비우 코지 론타노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네,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릴 때 흐르는 음악이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la mano che ti veste il cuore,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il calore che ti scalda il cuore e mille giorni e mille notti senza capir, senza sentir, senza saper che non c'è niente al mondo, né bene più profondo, sei solo tu, soltanto tu. 유튜브에서 진아정님, 드래곤 D 파이팅. 예,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용디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용용자가 아니고요. 얼굴 용자입니다. 왜 용공할 때 용 있죠? 예. 예, 용입니다. 그 용. 예, 용용자가 아니라요. 자, 김성원님,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남북미.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남으로써 더 이상 역치는 어렵다. 아예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탄 형국이 됐기 때문에 퇴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5097번 쓰시는 분, 대구 택시기사라고 본인을 밝히셨는데 속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6726번 쓰시는 분, 어제 같은 날 김용민 라이브 특집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일요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 뭐 특집 있으면 불러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출연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야지. 예, 농담입니다.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나 고장난 차 영향으로 더 혼잡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월곡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지만 군자 분기점부터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 막힙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서초나들목을 지나 5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한남대교 남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사고 여파로 막히고요. 이후 한남대교부터는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고장난 차 여파로 정체가 되고요. 한강대로 용산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는 3개 차로 막고 집회인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인물평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막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비교한 글이었는데요. 자, 글을 쓰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직설. 세상을 찌르는 따뜻한 송곳. 이게 사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송곳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죠. 그렇죠. 흉기로쓰면은. 네. 저희는 또 함부로 막 찌르지 않고 따뜻한 네. 시선을 담아서 예. 세상의 부조리한 곳을 찾아서 네. 찔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사훈을 정했습니다. 송곳에다가
온도를 데피는 모양이군요. 아, 그렇죠. 예, 예. 온기를 담아서.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황교안, 나경원 두 자유한국당의 투톱에 대한 인물평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두 분이 요즘 네. 연일 막말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 두 분에 대한 그 특집 영상을 각각 한 편씩 만들었어요. 예예예. 근데 이 두 분의 막말을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네. 같은 막말이지만 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그래요? 발견을 해서 그 단상을 네. 뭐 담담하게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예.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반갑다, 시원하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도 뭐 자기가 최근에 본 인물평 중에 뭐 탁월했다 이런 평가도 아, 있었어요.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렇다면은 황교안, 나경원 두 자유한국당의 투톱의 발언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황교안 대표님의 그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네네. 이분은 좀 눈치 없는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죠. 아. 이분은 꼰대 전형에 가까운 분인데 그 이분의 말을 그 몇 가지 살펴보면 예. 그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네. 중소기업을 응원하러 가셨어요. 네네네. 그곳에 가서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네네네. 토로를 하시니까 예. 그 말을 들은 그 황 대표님이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내 카페를 멋지게 만들면 지방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이 막 올 거 아니냐. 아, 이런 좀 뜬금없는 네. 카페 주도 성장을 좀 주장을 하시기도 했었고 예. 또 최근에는 그 아들 학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모 대학 특강을 가셔서 자기 주변에 학점도 낮고 토익 점수도 낮고 스펙도 별로 안 좋은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네. 취업 잘만 하더라. 뭐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또 본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의 그 청년들이 굉장히 좀 그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리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기를 그 실제보다도 점수가 더 높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높은 걸 낮춘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냐? 그렇죠. 낮은 걸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뭔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스펙이 안 좋아도 학점이 낮아도 그 황교안 대표가 아버지라면은 그렇죠. 능히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청년 세대들의 어떤 박탈감이 있죠. 박탈감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저격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격한 건데 그와 관련해서 막 뭐 비판과 분노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그 전혀 어떤 답변에 그 그렇죠. 번지수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황교안인데 그 이상의 스펙이 어딨냐 이런 지금 분노를 막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네. 청년들이.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좀 보통 사람의 정서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네. 본인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이런 분들은 네. 그 수평적인 그 소통 대화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의 사고에 좀 빠지시게 되거든요. 흔히들 계급장 떼고 대화를 그렇죠.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이 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뭐 사장님, 부장님이 막 정말 되도 않는 개그를 하셔도 직원들은 거기 박장대소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조직 문화에 익숙한 그런 권위를 오래 누려오신 분들은 이렇게 수평적인 소통하는 방식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예.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분이 최근에는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자분이 요즘에 그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네. 질문을 던졌더니 네. 황 대표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그 직접 소통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당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 대표라는 자리는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본인이 대권 주자를 그렇죠. 자임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국민들 앞에서 시험대 위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는 사생활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신의 속내는 대변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인데요. 예. 근데 이 당대표 자리는 이제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이분들을 위한 말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지금 대표 자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색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서 보이는 이런 태도가.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예, 이분은 좀 예. 다릅니다. 예, 이분은 주변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분은 자기 주변 얘기만 듣거든요. 아, 그게 좀 자신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잘 듣지 그렇죠.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설화를 입은 말들, 그 논리들을 이렇게 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본인의 적극 지지층, 일간 베스트 같은 소위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말,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여과 없이 그냥 마치 그 가져오셔서 예, 뭐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면 가장 논란이 됐던 그 달창 같은 발언 있잖아요. 예, 예. 그 이 달창이라는 말은 사실 일베 유저들도 잘 모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 베스트 유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장 그 극단적이고 네. 가장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수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런 말을 그냥 아주 그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 말을 뱉으세요. 근데 이게 그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좀 여과되지 않은 말실수를 하신 다음에 예, 예. 꼭 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시잖아요. 아,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게 더 황당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인데 예를 들면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라는 그 실언을 하셨잖아요. 해방 후 반민특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난이 거세지니까 뭐라고 이걸 주워 담으셨냐면 나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했다. 그러면 해방 후 반문특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그 달창이라는 말도 나중에 이제 한참 또 논란이 되니까 나는 사실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마치 좀 초등학생 말장난 같은 이런 그 좀 수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국면만 탈피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발언으로 이제 BBK 주어 없다 발언이 있죠. 아, 그렇죠. 그 말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진짜 저 사람은 나를 바보로 하는 건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가? 이런 좀 울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광운대에서 했던 강연을 보면은 BBK를 설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어가 없으니까 이게 MB가 설립했다는 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나경원 당시 예. 대변인이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그분의 어록이죠. 네, 주어 없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리해 보면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들으면 좀 고구마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이 좀 예.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고 예, 예.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두 분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화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체로 나경원 대표님의 말이 조금 더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보통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나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화가 더 나는 법이거든요. 예.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발언의 중심 취지를 이해해야지 그 뭐 몇 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그걸 갖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흉보는 거는 부당한 태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이요? 예예예. 그것도 이게 그런 그 어떤 항변이 타당할 수 있는 그 좀 말실수 같은 것들 소소한 말실수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네. 지금 제가 그 예를 든 그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그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그 격한 발언을 하셨으면 응당 사과를 하고 네. 국민들에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게 성숙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그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공통점 지금 조금 전에 그 두 분 막말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먼저 일단 사과를 하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네. 근데 인정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직을 사퇴해라
이런 그 요구가 있을 때 예. 굳이 내가 사과를 하고 그런 공격에 시달리기보다는 욕을 좀 더 먹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때 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이런 막말을 하고도 예. 이 정치인이 어떤 언행의 실수를 하고 비난을 받으면 이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네. 방어 논리가 생겨납니다. 예. 예를 들면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었다.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니면 너네는 더한 말도 하지 않았냐? 네. 이런 물귀신 작전이 나오기도 하죠. 예. 근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최전선에 나서서 소위 그 피해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당사자가 비록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다 대고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진영 논리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내가 사과를 하면은 또 한 발 물러서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자신한테 이 계속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사실 정치에서 뭔가 꼬리를 내린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또 진다는 한국 정치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잘못한 거는 흔쾌히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대중들이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저주에 그 때만 되면은 계속 소환이 돼가지고 그때 당신이 이런 발언했었지. 계속 조리돌림 되니까 그렇죠. 이 국면에서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면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겸허하게 사과를 하는 경우에 지지자들이 예.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걸 왜 사과를 하냐?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서 예. 우리의 이렇게 우리 진영의 체면을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사자가 그 방어 논리에 본인이 설득이 된 나머지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네. 더러는 그렇지, 내가 착하게. 옳은 말을 했네. 그런 착각이 옳은 들 수 말을 있죠. 했어 내가 더러. 예. 그래서 그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좀 지지자를 배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대 진영에서 욕을 먹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이지만 네. 본인의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반대자들에게 욕을 먹는 건 뭐 쉬운 일인데 네. 한 명의 지지자를 배반하는 건 정치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또 지지자들의 뜻을 또 반영하면서 수렴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정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대의라고 판단되면은 내가 무슨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대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좀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좀 막말이 나왔다 하면 네. 좀 정치가 자꾸 진흙탕의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이 좀 예. 정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잠깐 인터뷰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어제의 열기가 생생히 남아있는 바로 그곳 JSA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군사분계선. 거기 나가 있군요. 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경을 했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깜짝 월경을 했던 바로 그 분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남북미 정상의 깜짝 번개 이후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난 3일 동안 so many amazing things happened. Keep America great.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피스메이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북한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사진으로 보도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행운의 편지가 아닌 진짜 트형의 손편지인 것입니다.
네, 한편 이번 만남을 예측했던 분들의 말도 있는데요. 미국 소시통을 이용해 만남은 없고 통화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본인의 예측이 빗나가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한편 예측이 적중한 두 분, 아니 세 분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 예측 대적중했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예측 적중에 한 사람 더 추가요. 그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김용민이. 네. 시사평론계의 강효상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뭐 만남이 불발될 거라고 주장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꿈꾸셨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셨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언제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얘기했습니다. 김수민 씨. 아니 그 자료 음성을 띄워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 오프닝 때 옥신각신했던 게 떠오르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계 네. 전두환 오창석 평론가. 갑자기 전두환. 왜 갑자기 전두환입니까? 오창석 평론가 머리카락도 많은데. 물어봤는데 네. 그 다음 주에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했더니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거야. 아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갑자기 심판이 시사평론계 전두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남북미 정상 네. 만남. 네. 예, 사실은 이게 그 예측 가능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그 금요일부터 그 사실 진짜 표면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부터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마침내 이게 성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일요일 네. 아침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잖아요. 뭐 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뭐 2분 만난다 그랬는데 50분을 만났고 말이죠. 네. 예. 어떻습니까? 어제 그 소식 접하시고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트윗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걸 남겼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북한에게 내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전달이 됐고 북한도 역시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윗을 먼저 날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게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몇 달 전부터 조율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 네. 6월 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화 국면이 급진전될 것 같다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저 강효상 의원이 공개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G20 행사 네. 마치고 그 오사카에 온 김에 한반도에도 한번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점으로 봤을 때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준비가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최고 윗선에서는 좀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마 현장 일선의 실무진은 준비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적인 사례로 네. 그 인공기하고 성조기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예. 좀 급하게 그렇게 깃발을 세워놓은 티가 역력하게 또 났습니다. 포토라인이 뭐 거의 뭐랄까요? 이게 무슨 저기 방송사에 그 유명 스타 아이돌 스타가 왔을 때 그 장면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 요즘 연예인들이 공항 출국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부산스럽게 취재하진 않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고 남측 경호원과 북측 경호원들이 약간 서로 몸을 툭 건드리면서 눈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서로 좀 친하게 됐어요. 네. 몇 차례 만나니까 서로 이제 아는 얼굴들이고 어제 참 아주 멋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6201번 쓰시는 분 시사평론계의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 오창석 평론가. 잘못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 같네요. 시사평론계 전두환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홍비동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는 거죠, 오창석 평론가. 네, 북한이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 전체가 트럼프와 만났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들이 밝게 정상회담을 끝내고
그리고 각국의 신문 역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하노이 회담과 다르게 가장 기본적인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요구했고 네. 여기에 대한 상응한 응답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KBS의 김경래 최강 시사를 통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남겼고요. 또한 다른 연구원 역시 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만났다라기보다는 53분이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 보따리를 주로 푼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세현 장관 얘기는 또 이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뭐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이거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재 됐다. 우리 체제 안전만 보장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달라지면서 그거는 사실 트럼프의 그 집권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집권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차 간의 어떤 대화에 물꼬를 칠 수 있는 새로운 그 물꼬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예. 실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리용호 외무상이 나와서 유엔 제재 중에 5개만 풀어달라 그 표현을 민수 경제에 한 부분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민수가 무슨 민자예요? 네, 군수에 반대는 민수 일반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당황하기를 바랐는데 이거 이게 받아치네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 역시. 네. 예. 민수를 모르고 수민도 아는데. 예. 민수를 친구 이름인 줄 알고 친구 이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네, 이미 그 러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마리를 많이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제 본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슬쩍 얘기했습니다. 김용민이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좀 넣어주면 안 되나? 그럴까요? 그 생각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생각은 뭐. 예. 네. 김수민 평론가도 이번 만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미륵입니까? 예, 미륵입니다. 엄마니 반매우 날 속이려 하지 마라. 마구니가 꼈네. 예. 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북한의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약속했고 역시나 다음 실무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미국 역시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서로 지는 게임을 하지 않고 서로 이기려는 게임, 윈윈의 게임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둘 다 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박지원 의원이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왔어요.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북미 관련 소식.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외무성이 떠올랐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판문점 정상회담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외무성 부상 이 조치는 미국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하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 쪽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그냥 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미국은 이제 대북 협상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향을 잡은 것이죠. 리용호 외무상은 1995년 9월에 경수로 협상 북측 대표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에 북한 대표단 단원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미 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통일전선부 뭐 김영철 전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남 노선 대남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제 대미 협상을 했던 사람들을 기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의도죠. 이 사실 95년 경수로 협상부터 시작해서 북미
그 접촉이 시작이 됐어요. 그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용호 외무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미 접촉의 그 산증인이다. 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아는 그런 인물로 또 판단이 되고요. 95년부터 어이구 이게 20년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24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미 협상 책은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잠시 좀 뒤로 빠져 있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국의 전략과 속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용호 외무상이 전면에 나서게 된 점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앞으로 대화가 더 순조롭게 풀려 가지 않겠는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자, 이경수님이 유튜브에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남북 두 사람 정상끼리 가뭄에 콩나듯 몇십 분만 만나도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데 7천만 결례가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통신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저기 북한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성대모사도 하고.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성대모사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조금 두렵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저기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사평론 시장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내년 총선에 그 끼칠 영향.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매우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에 열리는데요. 잠깐 질문드리면 혹시 내년 몇 년생부터 투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년이요? 네. 19살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2001년 4월 16일 생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1년 4월 16일생. 네, 그때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겠다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초로 비무장지대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그 자체가 큰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적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대한민국 보수가 가져오고 있었던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큰 틀 중에서 안보가 평화라는 메시지로 바뀌고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아닌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이거 저기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분 방송 이따가 저 2부 시간에 오디오 파노라마의 그 육성을 듣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트럼프나 미국에 기대지 말고 자주 노선을 자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주 노선을 걸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돕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확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북 대화를 한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도 이제 찬성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 분들의 본디 정체성은 친미 이전에 반북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저희가 잘 어젠 듯한 중립의 방송답습니다. 별로 중립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야 뭐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빗나간 예측 이것도 지금 굉장히 도마 위에 많이 올랐어요. 네, 강효상 의원이 이 북미 3차 정상회담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만남은 아니고 전화로 안부 인사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이 있고 나서는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번 회동을 통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현돼서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로 나가길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일이 되어가는데 맞춰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규재 씨하고는 정반대의 태도가 아닌가. 두 분의 필살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빠른 태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발언을 보면서 느낀 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도 뭐 강효상 의원이 노렸던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대단한 정보망을 갖고 있다. 대통령 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다 내 책상 위에 온다. 이 정보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당내. 예,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여간 참 그러네요. 빗나가서. 네. 자,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초월회. 여야 5당 대표가 국회에서 여는 그런 모임이 있죠. 네. 무려 4달 만에 오늘 열렸습니다. 예. 여야 5당 대표가 만났는데 또 설전이 벌어졌어요. 일단 문희상 의장이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합심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덕담처럼 던졌는데 그다음에 이 훈훈한 분위기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회기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돼 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빨리 선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거나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런 또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아직도 전제 조건이 남아 있는가, 대화 방식을 포기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된 건 유감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정의당 대표가 할 말이 이것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당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에게도 지금 현재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민주당,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 이렇게 나눠 갖기로 합의하면서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또 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국회를 정상화하는가 했더니 또 아직 덜 됐다 패스트트랙 철회 이런 얘기를 황 대표가 하니까 네. 이정미 대표가 좀 화가 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미 정상의 그 판문점 회동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렸는데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한반도 문제로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을 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배제됐다라는 표현이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여야 2당이 선택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신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르고 한국당과 담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해서 좀 당황스럽다. 정의당에게 다 양해를 구했는데 네. 정의당이 지금 딴소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역시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의 한수로 갈까요? 네, 강효상 의원님, 김용민 MC에게 배우십시오. 야, 뭐 벌써 웃으면 어떡해. 예. 배울 게 많아요, 제가 사실. 그렇죠, 네. 많죠. 예측이 틀렸을 땐 네. 농담이었습니다. 혹은 반어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기 한수. 저는 늘 긍정적인 전망만 해서 또 한 번 그냥 긍정적인 정말. 예, 금강산 이름이 많은데 가을에 풍악산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아, 가을엔 풍악산이라고 하죠. 개골산이 언젠가요? 겨울입니다. 봄은? 봄은요? 예. 봄은 예,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연주의 아빠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느낀다는 그런 특이한 질병이라 가지고 겨울 되면 너무 아프고 여름 돼도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바람 불면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통증으로 와버리거든요. 지금도 발에 핫팩을 4개씩 붙이고 들고 다니는 손에 핫팩을 들고 다니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건강은 돌볼 여유가 없는데요. 이제 33개월 된 연주마저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도 열이 나면서 토를 하더라고요. 얘가 토하고 또 아침 되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밤 되면 또 기침하고 토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빠에게 연주는 통증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밤새 긴 기침 끝에 지쳐 잠든 연주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바람이라면 그냥 애기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그냥 어디든지 가고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희망이 있는 삶을